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이아나를 이용한 수화열 해석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열전달 및 수화열 해석의 이해해서 약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열전달 문제와 수화열 해석이랑 어떤 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이아나를 이용해서 예제를 하나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 즉 따라하기를 제가 직접 모델링 시연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타임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아나 따라하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보여드릴 건데, 다이아나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같이 따라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속도와 모델링하는 게 따라오시기 좀 힘드시니까 나중에 또 저희가 만든 것들을 다 동영상으로 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고 자세히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좀 중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얘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열전달 및 수화열 해석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요. 처음에 열전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수화열, 세 번째는 해석, 그리고 해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전달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학교에서 학부과정이나 대학원에서 보통 이제 구소 해석 베이스로 많이 그러니까 배우게 되죠. 그래서 변위라든지 아니면 변형률, 응력 이런 것들에 되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열전달이라든지 열전달 계수, 온도, 대류 계수, 뭐 비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애초부터 이제 열전달 쪽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셔가지고 오셨다면은 익숙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하실 텐데 이제 근데 현업에서는 이제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또 새롭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거나 또는 내가 새롭게 욕심껏 이제 새로운 분야를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다 보면 뭔가 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배웠던 것들과 완전히 다른 거를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전달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력 변형률 베이스의 변형 베이스의 해석을 우린 구조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열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문제, 이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흐르는 문제를 포텐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텐셜 문제는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열전달 문제, 지하수 침투 문제, 오염 확산 문제, 콘크리트 염해 탄사나 전자기장 문제 등 이렇게 어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문제들을 전부 포텐셜 문제라고 그러고 지배 미분 방정식이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전달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은 지하수 침투나 오염 확산 문제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문제의 대표 주작격인 열전달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전달 문제에서는 크게 알아야 될 상식적인 내용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열의 이동인데요. 그게 바로 전도, 대류, 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 방법은 열의 이동 방식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데 열 전도란 뭐냐면 고체와 고체 사이에서 이제 열이 이제 맞닿아서 움직이는 열이 이동하는 거를 전도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로는 컨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열이 올랐는데 얼음으로 이렇게 열이 오른 부위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내 몸에 발생했던 열이 내 피부를 통해서 얼음으로 전달이 되고 그 열을 얻으면서 녹게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은 열을 잃고 얼음은 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제 몸에서 얼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류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체와 기체 사이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콘크리트가 있고요. 콘크리트 주변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면과 그 면과 맞닿아 있는 공기가 있는데 콘크리트에서 열이 발생을 해서 그 열이 공기를 덮이겠죠. 그러면 그 덮여진 공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면서 운동량이 현격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는 이제 좀 더 에너지 레벨이 낮은, 다른 말로는 좀 더 시원한 공기가 다시 메꿔지게 되겠죠. 그런데 콘크리트에서는 계속 열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공기에 계속 열을 뺏기고 있고 공기는 열을 계속 얻는데 그 공기가 계속 돌아다니죠. 즉 공기가 움직이는데 이거를 바로 대류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질이 움직이면서 열을 계속 이제 교환하는 거를 대류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복사열이라고 많이 하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열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매개체 없이 열이 직접적으로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토목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저거죠. 여름철 교량에서 복사열에 의해서 도로가 뜨거워지면 교량이 이제 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걸 계산할 때도 이제 복사에 대한 열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대류 복사, 열 전달에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평형 방정식을 유도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유한요소 방정식 하나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솔리드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걸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한쪽 면에서 외기 온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T1이라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콘크리트를 통과하면서 반대쪽 데워지겠죠. 콘크리트가 점점 이쪽에다 이제 라이터라든지 아니면 가스레인지로 이렇게 뭔가를 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면을 데우면은 얘가 점점 열이 이동해서 반대쪽 면에 열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긴 T1의 온도가 되고 여긴 T2의 온도가 되는데 열 손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콘크리트 자체를 데우는데 에너지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쓰여진 에너지만큼 열이 손실될 것이고 이쪽에 이제 T2만큼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쪽 면의 온도 차에 의해서 온도 경사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이쪽 면에서 저쪽 면으로 전도를 통해서 움직이고요. 또는 열 유입을 이 밖에서 안쪽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레인지를 데피듯이 열 유입이 생기거나 또는 열이 안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콘크리트의 수하열이 되겠습니다. 자가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또는 그러니까 어떤 수하열 반응이라든지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서 의해서 주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태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수소 에너지에 뭐 통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열원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식지 않고 계속 온도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도 내부적으로 열원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수화 반응이 되겠고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열원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물체들은 외부에서의 온도를 전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들은 가스레인지에서 열이 올라오면 그거를 위에 있는 계란에다가 열을 전달하면서 계란을 익히고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콘크리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균열이라는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상을 알아내야 되고 그 아는 걸 가지고 균열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고체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빨간색이 뭐냐면 전도를 나타냅니다. 전도, H가 대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뭐 C 같은 게 이제 비열을 나타내면서 이제 뭐냐면 이 콘크리트가 덩어리 자체가 이제 열이 발생하면서 데워지는데 그 데우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 C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1kg을 데피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C 값이 되겠고요. 자, 왼쪽이 바로 내부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바로 외적인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대류에 의한 에너지,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거꾸로 콘크리트가 데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이제 절점에서 직접적으로 열이 들어오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식은 이런 식으로 유한요소 수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들을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수식을 적용을 하려면 이런 값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입력 변수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전도 계수란 뭐냐면요, 콘크리트 자체가 열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 열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도 계수란 이제 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몇 도가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수화시켜 놓은 게 열전도 계수라고 할 수 있고요. 대류 계수는 밖에 있는 기체와 고체가 얼마나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에너지 교환. 그리고 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덩어리 자체를 데우는데 발생되는 열, 그 에너지, 여기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질량과 비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속이라고 해서요. 있는데 이거는 저희 수화열 해석에서는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잊으셔도 돼요. 그나마 하나 없어졌네요. 그리고 열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바로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입니다. 앞에 김선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콘크리트 자체에는 수화열이 발생하는데 시간에 따라 수화열의 발생 그래프가 있죠. 그거를 이 열원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류 경계에 노출된 환경 온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H는 대류 계수고 이거에서 온도가 어떻게 교환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노출된 환경의 온도랑 그냥 공기의 온도, 대기의 온도, 현재 온도를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건 하나, 둘, 셋, 넷, 유소원 넘기고 다섯, 여섯, 총 6개 정도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위에 있는 이 4개는 재료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료적인 문제. 그리고 열원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실험을 통해서 나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료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외기 온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적인 문제들을 이제 입력하게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전도 계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비열이라든지 질량 이런 것들을 다 명기해 놨기 때문에 그 값을 차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대류계수 같은 것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쓰면 되는지. 그리고 열원이 이제 김선우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아디아바틱 커브라고도 하죠. 발열 함수 곡선을 갖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화열의 목적은요, 시공 중에 발생하는 이제 온도 균열을 체크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온도 균열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요. 처음에 첫 번째로 표면 균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깊음 균열이라는 게 있고요. 표면 균열은 이제 내부 구속에 의해 생기는데 타서로 한 1, 2일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수분 구배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깊은 균열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표면 균열은 겉에만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깊은 균열 같은 경우 구조물 자체가 쪼개지면서 침할 때는 구조적으로 얘가 이제 안정하지 않은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해석을 수행해서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미리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수화열 해석의 특징을 보면은요. 아까는 열전달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열전달 해석이란 높은 열에서 낮은 열로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을 이제 정식화 해놓고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그 열전달 해석은 수화열 해석이 기본이 되는 해석이고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의 발열 함수를 넣게 되면 그게 바로 그냥 수화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조 해석에 생기는 응력과 인장 강도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균열 지수를 얻고 균열이 얼마나 나는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열 해석이나 열전달 해석과 같고요. 열전달 해석에서 열원을 콘크리트 양생 시 발생되는 발열로 정의하면 그게 바로 수화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재령에 따른 탄성 개수나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증진 등의 콘크리트 역학적 성질을 모델링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화열 해석을 하고 바로 이제 구조 해석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응력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탄성 개수와 이제 재령에 따라서 탄성 개수가 변하기 때문에 응력 계산을 할 때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화열 해석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항상 보셔야 될 게, 이 프로그램은 재령에 따라서 탄성계수, 압축강도, 인정강도를 다 고려해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발열 과정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뭔가 증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항상 트랜지언트 해석이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성이 바뀌는 트랜지언트 해석을 통해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전달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테디 스테이틱 해석과 트랜지언트 해석이 있어요. 스테디 스테이트 해석은 이제 시간이 무한히 갔을 때 그 무한인 지점에서의 평형 상태만 보여주는 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해석이라고 그러고요. 트랜지언트 해석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상을 전부 다 지켜보고 싶을 때 이제 나타내는 해석을 그냥 구조 해석에서는 동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대부분 시공 중에 이제 수화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공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 단계 해석이 거의 동시에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화열 해석을 보면은 대부분 다 시공 단계 해석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제를 통해서 하나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다이아나의 시공 단계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다이아나를 어떤 식으로 시공 단계 해석을 수행하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초기 재령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할 때 성숙도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등가 재령 개념, 재령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강도든 탄성계수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등가 재령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가 보면은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사울 방식이 있고요. 아레니우스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유저 디파인으로 수화열 해석에 대한 모든 무성을 내가 다 직접 컨트롤하겠다 그러면 직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코드 베이스로 해서 난 자동으로 다 모든 걸 정해 주길 원해. 그럴 때는 디폴트로 아레니우스 타입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레니우스 타입이 이제 디폴트인 경우는 사울 방식보다 이 아레니우스 방식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재령과 온도의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디폴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령을 고려할 때와 안 할 때 해석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이제 뭔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콘크리트 탄성계수 결과와 성숙도, 즉 재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요. 재령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탄성계수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는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재령 자체가 이제 온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가운데 부분에서는 성숙도가 좀 높을 것이고 그 밖에 있는 부분에서는 좀 낮게 나오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 경사에 따라서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죠.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나의 값만 나오게 돼요.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냥 특정 시간에 대해서 그때 탄성계수 값 읽어가다가 쓰게 되면 모든 것, 이제 그게 또 동시에 타설이 된 경우 동일한 시간에서 동일한 탄성계수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런 재령을 고려해서 해석을 수행하냐 안 하느냐 이것도 그 수화열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이아나에 탑재된 콘크리트 설계 코드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국 기준도 있고요. ACI나 아슈터, 그리고 유럽 쪽 기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쪽 기준들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김선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뭐 크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함수 정의할 때 주어진 함수를 그냥 쓰고 싶으실 때 간단하게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콘크리트 표준식 방사에서의 압축 강도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쪼개 민장 강도, 그리고 이거는 콘크리트 이제 탄성 계수를 나타내는데
쪼개임 인장 강도나 뭐 탄성계수 이런 것들은 전부 뭘로 주어진다? FCU, 즉 재령 T일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로 다 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쪼개임 인장 강도도 압축 강도로, 그리고 탄성계수도 압축 강도를 사용해서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균열 지수가 있죠. 균열 지수는 아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수하열에 의해서 발생한 온도응력 분의 이제 쪼개 민장 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온도가 그러니까 온도 응력에 의해서 발생된 인장 응력 값이 이 강도를 초과하게 되면 1보다 작아지겠죠. 균열 지수가. 그리고 이 인장 강도에 아직 도달을 안 할 경우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작다, 크다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 선이 인장 강도 선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인장 강도가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콘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데요. 이때 어떤 구조물이 되겠죠. 머릿속에 이제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구조물을 생각하시고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인장 강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할 텐데 재령에 따라서 이렇게 저게 뭐지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강도가 변하겠죠. 그리고 그때 온도에 의해서 발생된 그 온도 응력을 봤을 때 그게 프린시펄 스트레스로 해서 주응력, 최대 주응력이 되겠죠. 인장 응력 쪽. 최대 주응력을 봤을 때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 파란색 그래프를 넘어가는 이 부분이 바로 균열 지수가 1보다 작게 되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균열 지수가 1보다 크게 되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발생되는 인장 응력이 0이기 때문에 0분의 어쩌고 하면 무한대 값이 나옵니다. 즉 이런 부분에서는 균열 지수 값을 봤을 때 무한대가 되고요.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무한대 값을 표기하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최대 맥시멈을 100으로 내부적으로 디폴트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면 요런 부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 정도를 잘라서 보시면은요. 파란색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의 한 2배 정도 되죠. 그럼 균열 지수가 2가 되겠죠. 그리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은 균열 지수가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균열 지수가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균열 지수가 1보다 커지고요. 그래서 균열 지수란 시간에 따라서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균열 지수가 특정 값을 넘어가지 않도록 전 구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럼 균열 지수의 값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얘를 OK냐 NG냐로 봐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균열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경우 1.5 이상이 돼야 된다. 즉 되게 중요한 구조물인 경우는 이 값 이렇게 1.5 이상이 항상 유지가 되게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는 1.2에서 1.5 사이가 되고요. 유해한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0.7에서 1.2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균열 지수가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는 균열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그럼 돌려오는데 균열 지수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난 제대로 해석을 한 것 같고 믿을 만한 난 이 결과를 믿는데 너무 낮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균열 지수를 높이려면 이제 수하열 해석할 때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 반응에 의해서 열이 조금씩 발생하게 되겠죠. 발생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열을 조금씩 발생하게 하려면은 메스 콘크리트를 잘라서 그러니까 여러 번 분할 타설을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온도를 낮춰야겠죠. 또는 쿨링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온도를 제어하던가요. 발생되는 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를 써야 될지는 여러분 판단이겠지만은 이제 분할 타설을 하게 되면 시공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 타설하고 그 다음 거 타설할 때 이제 중간에 이제 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은 토목에서 건설 쪽에서는 돈이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지 그리고 덜 자를수록 공기가 적어지고 그러면서 돈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라야 되는지를 찾는 게 바로 수하열 해석의 관건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0.7m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그
0.7 이하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분할 타설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하시게 되겠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주된 목적이 될 거예요. 다이아나 재료 물성을 보면은요,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수화열 해석할 때 영하드닝 콘크리트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토탈 스트레인 크랩, 그리고 힛 플로우, 크립 슈링키지라고 아주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힛 플로우가 바로 열전달 해석이에요. 힛 플로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수화열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탄성계수, 압축강도, 인장강도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하려면 영하드닝 콘크리트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하드닝 콘크리트, 즉 굳기 전에 콘크리트의 물성을 반영하는 이런 해석 종류가 돼서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수화열 해석에서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모든 걸 다 이제 수화열 해석할 때 난 균열이 실제로 생기는 거를 해석하고 싶어. 균열 지수 같은 경우는 열응력에 의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탄성 해석을 하게 됩니다. 탄성 해석, 자중에 의해 탄성을 해석을 할 때 온도를 갖다 고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에 의해서 발생된 그, 그 응력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나는 실제 해석을 통해서 균열까지 보고 싶어. 그럼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립 슈링키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크립 슈링키지까지 수화열 해석에 전부 고려해서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나는 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좀 더 정밀한 해석을 하고 싶을 때 크립 슈링키지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크립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제 균열을 해석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크립을 고려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나타내는데, 이 노란색은 균열 해석도 안 하고 크립을 안 했을 때, 이 검정색이 이제 인장 강도 곡선이면은 얘가 한참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균열이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똑같은 구조물에 똑같은 조건에서 크립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균열을 이제 고려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장강도 곡선을 넘어갈 수가 없죠. 왜? 넘어가려다가 주황색이랑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 균열이 발생하니까는 그 안쪽으로 강도가 떨어지면서 이 안쪽으로 그래프들이 둘 다 발생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노크립일 경우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붕괴된 그립처럼 나오는데, 이 파란색 이게 크립을 고려할 경우는 좀 더 리얼하게 이런 식으로 쭉 늘어져서 일반적인 거동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가 중요할 때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설계 목적에서는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균열, 크립을 고려 안 하고 노 그렉 상태로 하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나에서 이제 시공 단계 해석에 대한 이제 컨셉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따가 뜬금없이 그냥 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드리면 되게 좀 이해가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해석 쪽에서 이제 시공 단계를 정의할 때 되게 특이하게 하는데요. 시공 1단계라는 페이지라는 명령을 갖다 여기다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배치된 다음에 바로 수화열 해석 케이스를 갖다 배치를 시켜요. 이제 배치하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쭉 순서대로 해석이 진행되는데요. 수화열 해석하고 여기는 며칠부터 며칠, 뭐 0일부터 36일까지 수화열 해석을 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트랜지언트 해석을 쭉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구조 해석을 수행하도록 여기다 배치를 시키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이전에 수화열 해석이 온도 해석이 있었네, 열 전달 해석이 있었네. 그러면 바로 얘는 그 온도를 가져다가 그 온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온도 응력을 갖다 여기서 고려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주고요.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은 시간 간격이, 그러니까 타임 스텝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더라도 얘가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보관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첫째 날은 20도, 그리고 뭐 둘째 날은 22도였다.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 중간에 있는 시간에서 구조 해석을 수행했을 때 온도는 몇 도로 고려해야 될지 프로그램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다이아나는 그거를 첫째 날과 둘째 날 걸 가지고 중간 값을 이용해서 20도와 22도인 중간인 21도를 가지고 구조 해석에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수화열 해석에 사용된 시간 스텝과
구조 해석에 사용된 시간 스텝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를 갖다가 보관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쓰니까 되게 좀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석이 끝나면 그 다음 바로 이제 시공단계 2단계 하겠다. 그리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전달 해석이 구조 해석과 이게 연동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열팽창 계수인 알파 때문인데요. 그래서 메카니컬 스트레인이라고 하죠. 하중에 의해서 변형된 변형률과 온도에 의해서 나온 열팽창 계수의 온도를 곱한 온도에 의한 변형률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 해석에서 사용하게 되면 온도에 의한 온도 응력과 온도에 의한 변형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에 온도를 직접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이아나에서는 수화열 해석 결과로 다양한 것들을 뽑을 수 있는데요. 매출리티도 뽑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시간에 따른 매출리티에 따른 그러니까 탄성 개수, 그리고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모두 뽑으실 수가 있고요. 주응력 상태부터 크랙 인덱스, 균열 지수까지 전부 다 뽑으실 수가 있고, 균열을 해석하게 되면 크랙 위스나 크랙 스트레인까지도 전부 다 뽑으실 수가 있어서 진짜 균열이 생긴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아웃풋을 다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화열 해석에 이제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다이아나로 이제 수화열 해석을 다이아나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이제 많이 써보긴 했는데 수화열 해석 자체를 하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푸집을 넣다가 떼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류 계수 값을 입력을 할 때 거푸집이 있을 때와 얘가 거푸집이 없이 그냥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 열교환이 일어나는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류란 뭡니까? 콘크리트 표면과 어떤 이제 공기 중과의 열 교환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수라 그랬죠. 그래서 개수라고 할 수 있는데 거푸집이 있는 경우는 덜 일어나고요. 거푸집이 없으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근데 웃긴 건 거푸집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게 얼마나 열 교환이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값을 넣어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해석을 수행하실 때 이 값들을 알고 계시면 입력 변수 넣으실 때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살수할 경우, 담수할 경우, 직가만이로 양생을 할 경우 담수 또는 시트 양생이나 양생 매트로 할 때, 그리고 발포 스티로폼이나 시트로 할 때 이렇게 이제 열선실 개수들은 대류 개수를 다 다르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이제 여기 만약에 거푸집이 탈영됐을 때, 완전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는 어느 정도 값을 써야 되냐면 15 정도 쓰시면 됩니다. 15. 일반적으로 15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푸집을 사용했다가 탈영을 한다 그러면 거푸집 같은 경우 뭐 7 정도 쓰는데요. 7 했다가 15로 이제 거푸집 탈영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제 탈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자체 아까 이제 저희가 물성을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뭐 콘크리트 열팽창 개수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온도가 이제 응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온도 변형률이 필요하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 열팽창 개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콘크리트 자체 열 전도율, 비열, 뭐 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값들을 갖다가 쓰시면 무난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열전도와 수화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 따라하기를 쭉 수행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이아나를 어떤 식으로 수화열 해석을 모델링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나를 키면 이런 화면이 먼저 뜨고요. 여기서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이게 New가 되겠습니다. New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해석을 수행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뭘로 할지. 근데 쿨링 파이프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쿨링 파이프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폴더는 문서에 예, 뭐 한글로 예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 폴더에다가 쿨링 파이프라는 이름으로 하나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석 종류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스트럭처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수화열 해석이고 응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럭처럴은 선택하고요. 그리고 열전달 해석, 수화열은 열전달 해석의 한 종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트플로우 해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라운드 플로우가, 워터 플로우 같은 지하수, 유동 문제가 되겠고, 믹스처 플로우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안밀 문제, 그리고 플로우 스트럭처 인터액션 같은 경우는 물과 구조물의 이제 유동 해석인데 FSSI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의 출렁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 매스 자체와 콘크리트, 그러니까 구조물이 있으면 지진이 왔을 때 물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물이 물에 미치는 영향을 인터액션으로 한 방에 풀어내는 해석입니다. FSSI이긴 한데 여러분이 상상하신 CFD처럼 막 출렁이는 형상까지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댐과 그 뒤에 있는 물매스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그런 형태에서 지진이 왔을 때 댐의 안전성 검토할 때 또는 뭐 제방이라든지 이런 거 안전성, 내진에 대한 안전성,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할 때 이럴 때 쓰시는 겁니다. 저희는 2가지를 하기 때문에 2개 클릭할 거고요. 3차원 해석이고 뭐 이렇게 나머지 기본 세팅하신 다음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나가 얘가 이제 라이센스 체킹을 하게 되겠죠. 얘가 이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제 다행히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떴고요.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구조물을 할 거냐면요.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할 건데요. 얘는 이제 정화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이 기초가 되겠고 이게 월 쪽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소일이 있고요. 안반이 소일이라기보다는 락이 되겠죠. 락.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락 위에 또는 말뚝 위에 아니면 직접 기초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락 위에 보통 올려지기 때문에 이 락과 같이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기 때문에 이 예제도 이제 락과 같이 모델링을 하는 이런 예제로 했고요. 그리고 얘는 분할 타설을 하기보다는 쿨링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온도를 이제 낮추는 그런 방식을 써서 쿨링 파이프가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는지. 그래서 물이 여기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고 또 하나 옆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쿨링 파이프를 쓰는 걸 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원은 이렇고요. 보시면 쭉 아실 거고요. 그리고 발열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예제니까 이게 실제적인 건 아니라서 이제 어디서 있던 값 긁어다가 가져왔고요. 그리고 물성은 이런 거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공 단계는요. 처음에 이제 집안이랑 그리고 기초 베이스를 한 방에 그러니까 같이 모델링을 할 거고요. 그게 시공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은 처음 1일부터 7일 사이,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거푸집을 타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생 기간이 36일. 해서 36일째 되는 날 이때 벽체를 타설할 거고요. 이때 밑에 있는 기초부와 벽체가 타설되는 이 경계면상에 있는데 이 경계면에선 대류가 사라지게 되겠죠. 전도가 발생하죠.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 내부적에서는 전도가 발생하고 겉에면에서는 얘는 대류가 발생할 텐데 그거 경계 조건이 바뀌어서 요 부분을 좀 특수하게 이따가 처리를 해줄 거고요. 36일부터 일주일째 되는 날 이제 벽체 거푸집을 타령할 거고 72일까지 해석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집안의 온도는 20도, 그리고 콘크리트의 이제 초기 온도 20도, 그러니까 20도일 때 타설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대기 온도도 전부 20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외기 온도. 이렇게 해서 하고 경계 조건은 이쪽은 물리적인 경계 조건에서 대칭 조건이 되겠어요. 콘크리트가 좌우가 대칭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기초가 있고 이쪽에 벽체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칭 조건으로 하고 이쪽도 대칭, 이쪽은 Z 방향으로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방 경계에다가 콘크리트 대칭 조건을 넣고요. 그리고 대류 경계, 즉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대류 경계의 면은 어디가 되냐면 요 면과 요쪽 면, 그리고 여기 대류 경계였다가 사라지는 면이 경계가 되겠죠. 요쪽이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는 면이니까 대류 경계 조건을 나중에 주어질 거고요. 이쪽은 벽체 대류 경계 조건을 이렇게 세 모서리에다가 나중에 세 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지방 같은 경우는 대류 조건이 없죠. 왜냐하면 얘는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열 전달,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얘는 20도, 워낙에 매시브하기 때문에 얘는 20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 온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류 경계나 이런 걸 따로 별도로 주지 않고 20도의 고정 온도로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수행을 할 거고요. 음. 그래서 그 사이즈를 따라서 이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유니츠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위가 뜨고요. 이쪽에서 뉴튼, 날짜를 데이로 바꾸고요. 그리고 켈빈 온도가 아니라 셀시우스로 바꾸고 각도는 뭐 사용은 안 되지만 그냥 디그리 우리가 많이 쓰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뉴튼 단위로 이렇게 바꿀게요. 뉴튼 미터 단위로 SI 단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창을 없애려면 그냥 아무데나 다른데 클릭하시면 사라져요. 자, 그리고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텐데요. 제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 원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라색 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거를 알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벽체, 콘크리트 부분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면을 모델링 하겠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베이스, 벽체니까 월 1번 해놓고 모델링 하는 방법은 원점과 폭 높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코어디네이트, 즉 좌표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편해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0.45 이렇게 해서 하나 모델링 했고요. 벽체를 모델링 할 건데 쿨링 파이프가 지나가는 그 좌표를 미리 다 제가 따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델링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부분을 제가 지금 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이 생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면을 통해서 벽체, 베이스, 그리고 지방까지 다 면으로 모델링 할 거고 얘를 익스트루드라는 개념으로 면을 입체 요소로 뽑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벽체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사를 해서 올릴 건데요. 요것들을 갖다가 높이 방향으로 0.5 크기만큼씩 4개를 복사하겠다. 그럼 이쪽에 미리 보기, 프리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확정적으로 모델링이 끝나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내가 만든 이거 하나하나의 것들을 지오메트리라 그러는데 만들어진 지오메트리들은 이쪽에 표기가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넘버링까지 되는데 제가 아까 두 번째 거 만들 때 시트 2 월 이름을 안 바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 또 다른 사이즈의 벽체를 계속 모델링을 해볼게요. 뭐 이름은 그냥 따로 굳이 안 바꾸겠습니다. 이제 코어디네이트 하고 이쪽에서 그래서 004.45 이름이 이미 있다고 그러네요. 네,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거 DB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또 카피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이아나에서는 카피가 어레이 카피라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인데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어레이 카피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얘를 0.75 크기로 위로 두 개 카피를 하겠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리고 벽체 제일 윗부분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디네이트 5.9, 5.45, 8.1 네. 이름이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것만 하면 5월은 끝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월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쪽 줄, 요 줄을 이쪽으로 카피해가지고 또 만들 건데요. 여기 보시면 뷰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정면, 이건 위에서 평면도, 측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면 뷰를 보신 다음에 여기서 카피를 또 하겠습니다. 어레이 카피를 누르시고 얘네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실 수도 있지만 범위를 이렇게 쭉 지정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얘를 X방향으로 0.85, 이게 X, Y, Z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X방향으로 0.85 이렇게 만들 겁니다. Apply. 이게 이제 벽체 모양이 된 거예요. 벽체. 그리고 밑에 이제 기초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기초부. 기초부를 또 만들어야겠죠. 기초부를 또 베이스라고 하고요. 코어디네이트를 통해서 만들면 마이너스 2.8, 3.2, 이런 식으로 하고 크리에이트 하면은 밑에 이제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밑에 소일, 락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뭐 락, 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어디네이트로 바꾸고 마이너스 2.8, 그래서 create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얘를 이제 3차원 형상으로 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 Y 방향으로 쭉 뽑아낼 겁니다. 익스트루드 누르신 다음에 이걸 한 20m 정도 뽑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X, Y, Z 이 세 개인데 X, Y, Z 방향을 구분은 이렇게 한 칸 띄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 방향으로 20m 뽑을 거니까 두 번째 0을 20m로 수정을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플라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돼서 3차원으로 이렇게 솔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만들죠. 이런 것들은 쉬운데 모델링은 쉬운데요. 여기다 물성 입히고 경계 조건 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월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지오메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한 번에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요. 월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키 누르시고 New Shape Set from Selection 해서 이걸 탁 누르시면은 자기가 스스로 지오메트리 묶음으로 만듭니다. 그룹으로 얘를 월이란 이름으로 관리하시면은 이제 보고 싶지 않으면 꺼버리셔도 되고요. 다시 보고 싶으시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 보시려면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이제 모델 윈도우에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물성 여기다가 이제 인프린트라는 걸 할 겁니다. 인프린트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인프린트라 하나 모양을 새겨넣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메쉬를 하게 되면 소일 따로, 베이스 따로, 월 따로 해서 메쉬 크기가 다 다르게 이제 메싱이 됩니다.
근데 인프린트를 하게 되면 얘는 이 면과 이 면은 맞닿아 있어. 모델링 개념인데요. 이 면과 이 면은 모델링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절점이나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겠다. 그래서 절점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끝나시게 되면 모양을 다 만드시게 되면 항상 인프린트 과정으로 해서 새겨 넣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요소를 꺼보겠습니다. 원요소 꺼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월과 이 베이스가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메쉬를 칠 때 그 부분을 구분해서 치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베이스를 꺼버리면 소일과 베이스가 어디서 만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는 메쉬를 쳐라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은 바보라서 그런 걸 모릅니다. 만나는 데가 어딘지. 자, 그래서 인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인프린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할 때 뭐와 뭐를 어디다 새겨 넣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도 전체 선택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제가 발견해낸 편법인데요. 그냥 몽땅 다 서로 그냥 알아서 네가 인프린트 다 잡아 만나는 부분에서 어플라이 누르게 되면 뭐라고 에러가 막 뜨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과는 책임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인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꺼보시면 베이스와 밑에 있는 소일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면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구분이 된 겁니다.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월 꺼보면 이렇게 월과 베이스가 만나는 부분을 지가 다 찾아가지고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쉬를 치게 되면 이걸 다 고려해서 자기가 나중에 유한요소 메쉬로 다 메쉬를 나누게 되겠죠. 분할을.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쿨링 파이프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쿨링 파이프는 이제 다각형이죠. 지금 있는 모델 안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쿨링 파이프 모델링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벽체 속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벽체를 없애고 그냥 얘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앤다는 게 이제 inactivate, 안 보이게 하이드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오메트리 메뉴에서 하이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다중선 멀티리니어 이제 폴리라인을 갖다가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하나하나 입력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제가 미리 보시면 여기 엑셀 파일에다가 다 좌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타이프 1에 대한 좌표가 있는데 카피하셔서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는데요. 타이프가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패선 전부 이어진 것처럼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기 closed라는 메뉴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끄시면은 들어가는 곳과 물이 나오는 곳이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close 하게 되면 이제 그걸 패단면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close를 끄게 되면 이렇게 열린 단면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서킷 1번 그래서 create 했죠. 자, 그리고 서킷 2번은 1번을 카피할 거고요. 바로 서킷 3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3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여기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create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래 위에 두 개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엔 카피해서 1번을 오른쪽으로 한 0.4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카피를 0.4 정도 되네요. 그래서 X방향으로 0.4만큼 해서 이렇게 카피를 하겠다. 어플라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쿨링 파이프가 모델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하나로 묶으면 편하니까요. 서킷 3개를 선택해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새로운 그룹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이제 형상은 다 만들어진 상태겠죠. 자, 다이아나는 이렇게 형상을 한번 만들게 되면 이 만들어진 형상에다가 이제 물성을 입힙니다. 얘는 콘크리트야, 얘는 락이야. 이런 걸 입히고 그 다음에 경계 조건 입히고 하중 입히죠. 그리고 나서 해석을 정의하고 얘는 수화열 해석인지 동해석인지 정해석인지 뭔가 정의해 놓고 그리고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죠. 이제 물성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물성을 정의할 거니까요. 콘크리트 물성은 여기서 월과 베이스가 되겠죠. 얘와 얘 두 개가 되겠죠.
이 두 개에다가 콘크리트 물성은요, 이 노란색 연필 꽂혀 있는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이프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얘가 구조적인 물성, 그리고 파란색은 리인포스먼트에 대한 물성, 그리고 이 빨간색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물성을 입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물성이니까 노란색 누르시고요. 클래스는 3D 플로우 해석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다. 스트럭처럴 솔리드죠. 참. 솔리드 해석을 수행하겠다. 열 전달 해석만 하실 거면 3D 플로우인데요. 얘는 구조 해석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스트럭처럴 솔리드로 하게 되면 얘가 열 전달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재료를 입력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콘크리트를 입력하겠죠. 그래서 재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콘크리트 디자인 코드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콘크리트 내가 직접 유저 디파인으로 넣을 거냐. 그 다음은 소일 앤 락에 대해서 입력을 할 거냐. 소일 앤 락 재료 모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할 거냐, 아니면 스틸 디자인 코드를 쓸 거냐, 아니면 스틸 물성을 유저 디파인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컴포짓 앤 러버에서 고부 재질이나 아니면은 좀 특수한 요소를 내가 집어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콘크리트 디자인 코드를 쓰겠습니다. 편하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국내 코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콘크리트 스탠다드 2016을 갖다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탈 스트렝 균열 해석은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 영하드닝 해석과 힙플로우에서 수화열 기본 해석만 수행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체크하는데 나중에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입력을 하게 되는데 얘는 코드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1 강도가 되는데 얘는 40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35로 하겠습니다. 3.5. 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디폴트를 갖다가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디아바틱 힛 디벨롭먼트라고 있어가지고 소화열 발열 함수가 이미 들어가 있죠. 즉 얘는 디폴트로 이 값들을 코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방 기준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있던 것 보통 이제 발열 함수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에 맞춰서 현장의 그 배합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다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이걸 수정할 때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힙플로우 쪽에서 수정을 해줘요. 여기서 뭐 다른 것들 막 컨덕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뭐냐면 컨덕티비티가 뭐였냐면요. 전도계수가 되겠습니다. 전도계수. 그래서 그 전도계수 값 넣어주셔야겠죠. 저는 한 311 정도로 하고 2657 미리 제가 계산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미리 만들어진 발열 함수 갖다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있던 위쪽에 이 발열 함수 항이 없어지고 사용자 이쪽에서 입력받게 됩니다. 요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연구용으로 뭐 이런 펑션을 직접 쓰실 수도 있고요. 모델 코드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쓰시고 여기다가 발열 함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게 뜨고요. 여기다가 또 제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엑셀에 단열 온도 상승 곡선을 이렇게 미리 타이핑을 쳐놨고요. 엑셀에서 복사해서 그냥 컨트롤 V 누르시게 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발열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도, 얘는 이제 초기 온도 20도니까 20도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0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발열 함수가 솔버 내에서 계산이 될 때는 시간 변화량에 따른 발열 함수 그래프의 변화량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를 20도부터로 할 수도 있지만 0도부터로 40도까지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열 함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제 초기 값을 뭘로 해서 집어넣느냐의 차이인데요. 0을 기준으로 넣든 20을 기준으로 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솔버 내에서는 시간 변화량을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뭘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클로즈 누르시고 또 클로즈 눌러주시면 여기 메터리얼이 콘크리트 들어가죠. 그래서 다 들어갔으면 오케이 누르시면 되는데 나머지 두 개 항은 안 넣어도 됩니까? 하는데요. 다이아나의 특징이 보시면 여기 별표 모양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글씨 옆에. 얘네들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별표가 옆에 없으면 얘네는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할 때, 디테일하게 뭔가 만질 때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에는 이 두 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두 개만 넣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이제 물성이 정의가 돼 있어요. 이제 소일에 대해서 물성을 정해야 되겠죠. 또 소일도 구조적인 프로퍼티니까 여기다가 소일을 선택하시고 얘도 스트럭처럴 솔리드 그리고 메터리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름은 소일로 하겠습니다. 소일은 락 재질이고요. 리니어 일라스틱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니셜 스트레스 안 쓰고 힙플로우랑 서머 이펙트. 여기에는 영하드닝이 안 들어가죠. 왜?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서머 이펙트만 씁니다.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만 고려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얘도 물질이기 때문에 수축 팽창이 일어나죠. 그래서 힙플로우 열 전달 해석과 수축 팽창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두 개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만 영하드닝 그게 체크 옵션이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서머 이펙트가 들어간다는 거 다른 재료는. 그래서 OK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얼마를 썼었냐면 63 6.3에 8제곱 그리고 0.3 이거는 사실 여기에다 덴시티 입력하실 때 단위가 뭐 뉴턴 데이 제곱에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때는 잠깐 여기서 킬로그램이라는 질량 단위로 바꾸시고 2300 정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단위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아주 이상하게 들어가 있죠. 0 그리고 서머 익스펜션은 7의 2의 마이너스 6제곱 정도로 소일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힙플로우 입력을 할 텐데요. 얘는 191, 얘는 3200 정도. 그리고 컨덕티비티나 캐파시티 펑션을 갖다가 타임 디펜던트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잡다한 기능인데 이거는 안 쓰겠습니다. 클로즈 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필수 입력 사항은 다 됐으니까 어플라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설명을 드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이제 직접 하시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기 쿨링 파이프 넣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 재료가 되겠고요. 여기서 종류를 쭉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쿨링 파이프다라고 정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선택할 때 이 안에 있어서 여기서 직접 윈도우 창에서 모델 윈도우에서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여기서 서킷을 선택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일단 이걸 다 꺼보시죠. 꺼놓고 이렇게 서킷을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매터리얼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링 파이프 하고 힙플로우 해석을 할 거고요. 쿨링 파이프 매트리얼 모델이고 값을 입력하는데요. 2.15942의 9제곱 9.9906 6032의 7제곱 이렇게 두 개만 입력하고요. 나머지 뭐 쿨링 파이프 스타트와 스톱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누르시고요. 이렇게 다 됐는데 쿨링 파이프는 물이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을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이구, ESC키를 잘못 눌렀네요. 이런 거, 그리고 다이아미터도 넣어야겠죠? 얘도 직경이 있으니까. 얘는 파이프 다이아미터라고 해서 0.0848 정도 넣겠습니다. 8.5c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 하냐면요. 스타트 노드라고 해서 물이 들어가는 곳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제가 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쿨링 파이프 이런 것들을 아까 다 만들었었는데 여기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야지만 이쪽에서 선택한 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꼭 누르시고요. 이 부분을 누르시고 얘와 얘와
여기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온도, 쿨링 파이프에 들어갈 때 물의 온도 있죠? 이 물의 온도는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하는데 대기 온도가 20도니까 15도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물성 입력이 되죠. 물성이 제대로 들어간지를 보시려면 서킷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에 프로퍼티 창에 이렇게 물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쭉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아 제대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물성 제어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경계 조건을 입력을 해줄 거예요. 대류 경계부터 해서 그런 경계 조건들을 다 입력을 할 건데요. 먼저 베이스 쪽 기초 부분의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제 하이드 시키고요. 대류 경계에는 인터페이스 요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 씁니다. 바운더리 인터페이스라는 특수한 경계 조건을 써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름은 베이스 컨벡션. 그래서 베이스 부분에 대류 조건을 입력하겠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뭐 다이나믹에 쓰이는 프리필드나 업솔빙 바운더리 내지 뭐 컨택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여기서는 바운더리 인터페이스다라고 딱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면에다 정의할 거니까 페이스를 해주고요. 초록 이게 파란색으로 돼 있죠? 파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공기 중에 노출된 기초부의 부분만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는 왜 안 합니까? 월과 만나는 데는 별도로 따로 해주셔야 돼요. 왜? 별도로 취급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멘트 클래스에서 여기서는 플로우 바운더리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럭처럴이 아니라 대류이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인 경계 조건이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매터리얼을 입력하면 되겠죠. 매터리얼 이름은 베이스 컨벡션 힙플로우와 바운더리 엘리멘트 오케이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대류 개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거푸집 양생으로 700 정도 줄 거예요. 그리고 거푸집이 중간에 탈영되는데 그건 어떻게 고려할까요? 얘를 시간 함수로 줘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임 디펜던트를 누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엔 처음에 거푸집이 있다가 또는 여기 양생 조건이 뭐 어떤 양생으로 있다가 얘가 나중에 제거가 되면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노출 조건을 갖다 만족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타임 디펜던트를 놓고 함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0일부터 0일 때는 700, 7일일 때는 7일일 때까지도 700인데요. 그 다음 7.0001부터 1500, 즉 탈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푸집이. 그리고 72일까지 이렇게 쭉 유지해 1500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7일까지는 얘가 대류 개수가 700이었다가 탈영이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즉 거푸집이 탈영되는 거는 거푸집을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떼어내는 게 아니라 대류 개수를 가지고 값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러면은 거푸집 탈영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푸집을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푸집이 있고 없고를 대류 개수를 통해서 구분해서 집어넣는다. 클로즈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디폴트 쓰시고 클로즈 해주시고 또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제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 앞정처럼 생기게 돼요. 자, 그 다음 경계 조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여기 세 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월쪽과 만나는데요. 임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베이스 템포러리 컨벡션 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인터페이스고요. 페이스에 있다 있고 마찬가지로 플로우 바운더리에 얘는 이제 물성을 조금 아니다. 얘도 어차피 여기 양생 조건, 노출 조건은 거푸집이나 이런 거는 옆에 있는 것들이랑 똑같으니까 기존에 만들어 놨던 베이스 컨벡션 이 물성을 그대로 쓰고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앞정 표현이 또 생겼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월 쪽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월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데 이때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지워주세요. 전체 선택하고 딜리트 하게 되면 이제 선택만 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면 하나하나를 다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이 월에 해당되는 거 하면 하나하나 하기 귀찮으시면 어떻게 한다? 정면도 보시고요. 선택 끝 다음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월 컨벡션이 되겠죠. 바운더리 인터페이스고요. 얘는 이제 베이스 컨벡션이라는 조건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탈영되는 시기가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얘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누르게 되면 재료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월 컨벡션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얘도 700입니다. 거푸집이 있을 땐 700, 타임 디펜던트로 해서 거푸집이 떨어지면 1500으로 또 만들어야겠죠. 0일 때는 700, 그리고 얘가 43일에 탈영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계획을 말씀드렸죠. 36일까지가 시공 1단계인데요. 얘는 시공 2단계에 발생이 되죠. 그래서 36일부터 7일 이후인 43일째 되는 날 얘는 탈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43일에 발생하니까 이렇게 43일 때 이제 값이 체인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총 72일까지 해서 이렇게 또 43일일 때 탈영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절대 시간이에요. 절대 시간.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0이 되는 거고요. 시공 1단계 아까 전에 기초부 같은 경우 여기서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탈영이 됐고요. 얘는 시공 2단계 43일째 되는 날 탈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클로즈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노출된 데, 공기 중에 노출된 데가 얘네뿐만 아니라 집안도 마찬가지죠. 더 소일도 마찬가지로요. 아, 소일은 아니구나, 참. 자, 소일 같은 경우는 겉에가 이제 대류로 이제 막 공기 중에 노출된 게 아니라 얘는 대칭이다. 이쪽으로 집안이 무한히 가고요. 밑에도 무한히 갑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얘가 열교환이 일어나진 않아요. 열교환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얘는 그거에 아니라 고정 온도 조건이 20도로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고정 온도 조건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나에서 고정 온도 조건은요. 먼저 여러분 강제 변이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 조건을 주고 그 경계 조건에다가 값을 입력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도 경계 조건을 먼저 주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Fixed Bound Temperature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Soil Boundary Temperature 라고 해서 카피해서 케이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이. 밑에는 셋이 되고요. 밑에는 이름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페이스에서 얘랑 이 밑에 면까지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에는 고정 경계, 즉 지점이 달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 지점은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포텐셜 해석이기 때문에 실제 지점은 아니지만 온도가 그냥 몇 도로 고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정 경계 조건을 지금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입력된 곳에다가 온도를 갖다가 고정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따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계 조건을 입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온도를 입힐 겁니다. 온도. 똑같은 작업을 2번 해야 돼서 사실 저는 이 작업을 되게 좀 싫어해요. 그냥 자동으로 다 해주면 되는데 다이아나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한테 이제 좀 탄력적인 입력 방식을 뭐 오픈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프리스크라이브드 이미 된 온도를 갖다가 20도 하고 이면 똑같이 한 번 더 수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되게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기 고정 온도 20도 줬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대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대기 온도에 이제 고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노출된 면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경계 조건을 입혀줍니다. 얘와 얘 이 세 부분 경계 조건 있는데 얘는 베이스 픽스드 템퍼레이처 라고 해서 케이스도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create 고정 경계다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또 온도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름도 마찬가지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20도 create 하고요. 월 잠깐 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입혀줘야 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경계 조건을 주겠다죠. 이쪽에 베이스 템퍼러리 베이스 이 네이밍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셋을 똑같은 이름으로 보통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경계 조건 만들고 여기다가 다시 온도 또 입히고 너무 반복적이에요. 정말 싫어합니다. 이름 똑같이 하겠습니다. 온도 이름도 똑같이 얘는 20도다. create 했습니다. 이제 벽체만 해주면 되겠네요. 아이고야. 상당히 까다롭죠? 얘도 이제 월 fixed temperature 이름하고 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찍 그어서 이만큼에다가 하겠다. create 하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온도를 또 입혀야겠죠. 이름은 아까 복사해 놓은 거 그대로 쓰시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도 20도 이렇게 해서 create 해놓겠습니다. 드디어 다 했네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싫어요. 왜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싫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얘도 이제 온도가 발생을 하는데 어디있지? 바운더리 컨디션. 여기 이제 바운더리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노출됐는데 이 대기 온도가 만약에 내가 장기적인 해석을 한다. 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것들은 1년 사이클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게 응력이 발생했다 풀어졌다 하면서 얘가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지나면 따라. 그래서 이 외기 온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따른 트랜지언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얘를 시간 함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뭐를요? 바운더리 컨디션을요. 여기서 무슨 바운더리 컨디션? 물리적인 게 아니라 여기는 저기 트랜지언트 해석을 위한 포텐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하열을 위한.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수하열 바운더리들이 생겨 있고요. 여기서 요거 이름을 하나 누르시게 되면 여기 시계 표시가 활성화가 돼요. 시계 표시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서 시계 표시를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뜨고요. 얘가 내가 지금 값을 입력했었죠. 온도가 20도다.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냐 안 변하냐인데 얘는 그냥 우리는 이 공사기간 동안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 팩터입니다. 곱해지는 건데요. 상수로. 얘가 72일이 될 때까지도 안 변하고 이렇게 쭉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얘가 온도가 20도에서 40도로 이렇게 점점 변한다는 뜻이에요. 72일 동안. 그렇지만 우리는 일정하다고 볼 거기 때문에 1로 놓고요. 이거를 클로즈 누르게 되면 시계 표시가 이 소일 템퍼레이처라는 데 바운더리, 포텐셜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 이름을 누르시고 시계 표시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요. 1, 72일 때도 1. 그래서 똑같이 쓸 거니까 이거를 다 복사를 할게요. 여기 구탱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컨트롤 C 누르시면 되면 이 값이 복사돼요. close 누르시고 시계 복사 close 누르시고 시계 복사 close 하게 되면 여기다가 시간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러니까 수열 해석이든 열전달 해석이든 고체가 가지고 있는 초기 온도가 중요합니다. 초기 온도. 지금 여기에 바운더리에 입력한 거는 외기의 온도가 몇 도이다라는 거고 20도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 온도는 우리가 20도라고 했는데 집안이든 콘크리트든 처음에 20도부터 시작한다. 왜? 파손 온도가 그거니까. 그래서 초기 온도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의 초기 온도가 20도로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add initial condi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니셜 필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initial temperature. 수화열 해석은 이제 열전달 해석과 응력 해석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입력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만 그대로 쭉 따라가신다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거니까 쉐입으로 할게요. 페이스면 면만 선택하는데 얘는 고체, 이 입체적인 요소도 전부 다 해서 싸그리 선택을 해서 얘는 온도다라고 하고 20도다 해서 이거 다시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전부 초기 온도는 20도로 세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초기 세팅할 때 온도 말고 뭐가 있습니까? 로테이션도 있고 벨로시티도 있고 변이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변이를 얼마 정도 초기 변이를 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온도만 20도로 세팅을 하고 크리에이트해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열 전달 해석에 대한 바운더리 세팅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뭐 할 거다? 구조 해석에 대한 바운더리를 정의할 겁니다. 바운더리는 그냥 지점이죠. 구조 해석의 바운더리. 그래서 지점, 서포트를 갖다가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add support라는 메뉴가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하면 되냐면 static boundary다라고 할게요. static boundary 해가지고 세트 이름도 똑같이 하고요. 아니다, X방향. 자, 세트 안에 X라는 바운더리를 이제 이름을 만들어서 넣을게요. X방향은 이렇게 평면도 봤을 때 이쪽이 X방향이죠. 그래서 이쪽 면과 이게 쉐입이 아니라 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이쪽 면과 이쪽 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거를 X축 T1, T2, T3가 있는데 X, Y, Z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 2, 3 방향이 왜 X, Y, Z입니까? 여기 보시면 X방향, 1방향은 X, 2방향을 Y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3방향은 자동으로 Z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 경사지점 같은 경우처럼 사용자 정의 방향을 두 개를 집어넣게 되면 그 방향이 1방향과 2방향이 돼요. 자동으로. 그럼 사용자 방향은 어떻게 입력합니까?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 X방향으로 요거는 일단 크리에이트 하겠다. 그러면 여기 X방향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뜨죠? 자, 그 다음에 밑면은 Z방향으로 해서 할 건데 얘는 이름을 Z라고 할게요. 그래서 create.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Y방향. 이 옆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Y방향이니까 이름을 Y라고 하고 면이니까 이쪽 면과 이쪽 면을 통째로 해서 Y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해서 물리적인 경계 조건이 전부 다 입력이 됐어요. 엄청 복잡하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중을 입력해서 이제 저기 수화열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자중 보여주기용이니까 자중을 입력하도록 해볼게요. 다이아나에서는 자중, 하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전체로 들어간 자중처럼 시스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하중을 글로벌 하중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포인트나 면이나 선 이런 데에다가 압력이나 뭐 절전변이나 이런 걸 집어넣는 거를 그냥 로드라고 합니다. 일반 하중과 글로벌 하중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자중은 글로벌 하중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하중이 이거고요. 일반 하중은 이겁니다. 자중은 글로벌 하중이니까 이걸 넣는데 왜 그런 구분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가는 하중에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요. 자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요거
요거를 좀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중 세트, 하중 케이스 만드시고 하중 이름도 데드웨이트 하고요. 로드 타입 보시면은요. 데드웨이트가 바로 자중이고요. 여기 이퀴발런트 엑셀러레이션은 등가 가속도인데 동해석할 때 가속도를 미리 전체 시스템에다가 얘가 어느 정도로 쭉 움직이고 있다는 걸 초기 값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센트리퓨즈 로드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센트리퓨즈 테스트라고 이렇게 원심 분리기에다가 넣고 막 동해석하고 사면 해석하고 막 이런 실험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센트리퓨즈. 이제 상사비를 통해서 10G로 돌리게 되면 얘가 중력이 10배가 되면서 모델을 10배 작게 스케일링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면이나 이런 거 이제 실험할 때 동해석, 진동해석하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센트리퓨즈 로드도 전체 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거 있고요.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구조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점부를 갖다가 동해석할 때 흔드는데 그게 바로 베이스 스테이션이 돼요. 전체 시스템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쓰실 때 글로벌 로드를 쓰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 자중만 할 거니까 이것만 넣고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들어간지 안 들어가는지 계속 크리에이트만 하는데 확인하시려면 여기 로드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생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벡션 바운더리고요. 서포트 아까 전에 스테이트 바운더리 X, Y, Z 방향 다 만들었죠. 여기에 서포트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 표시만 끄시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컨벡션 바운더리도 여기서 체크만 끄시면은 저 앞쪽 모양이 다 사라지죠.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진짜로 모든 모델링 과정은 끝났습니다. 형상을 만들고 물성 입히고 경계 조건 주고 하중 다 줬어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메쉬ing을 하기 위해서 메쉬 사이즈를 정의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지? 쉐입 여기가 메쉬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얘가 바로 메쉬 시딩, 메쉬 크기를 할 건데 대략적인 것만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페이스가 아니라 전체 모양을 통해서 나는 소일 같은 경우는 러프하게 할 건데 디비전은 몇 개로 자를 것인지 엘리멘트 사이즈는 몇 사이즈로 자를 것인지인데요. 소일은 1m 사이즈로 하고 어플라이. 그리고 이 베이스는요. 한 0.5m로 하고 어플라이. 그리고 이 월 같은 경우는 좀 세세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0.15, 15cm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메쉬 사이즈 정해주면 바로 메싱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제네레이트 메쉬라는 버튼이 있어요. 옵션. 물론 여기에도 다 이제 메뉴들이 있습니다. 메뉴들이 다 여기 있고요. 여기 제네레이트 메쉬 여기에도 있죠.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걸 많이 쓰는데 제네레이트 메쉬 하면 지가 메싱을 자동으로 쭉 수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요. 겉에 컨벡션 바운더리를 면에다가 정의했는데 그 면하고 솔리드하고 이게 겹쳐 그려지면서 이렇게 좀 모자이크한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이거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컨벡션 바운더리를 끄면 되겠죠. 왜? 모델링한 거 이거 캡처해가지고 보고서나 이런 데서 쓰셔야 되니까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는 작업 모드가 총 3개가 있어요. 아까 지오메트리에서 작업을 모양을 만들었죠. 그리고 메쉬 모드는요. 메쉬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 결과를 보는 모드 3개가 있어요. 다이아나에는. 그것들이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이 3가지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무것도 안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게 바로 지오메트리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지오메트리 뷰가 되고요. 그리고 메쉬를 누르게 되면 메쉬 뷰가 보이는데 지오메트리는 이때 같이 눌러져 있죠. 그러면 둘 다 보이게 되는데 지오메트리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끄시면 이렇게 메쉬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여기에 리절트 뷰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모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메쉬 영상 보시고 내가 모델링 잘못했네. 그럼 모델링 수정하시려면 지오메트리 모드로 가셔서 여기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쉬 이쪽으로 왔습니다. 메쉬에서 지금 이 뷰를 보기 싫어요. 그러면 지오메트리 가서 이 컨벡션 바운더리를 끄면 될까요? 이미 꺼져 있네요. 근데 메쉬에서 저거 끄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 왼쪽 탭, 이쪽 윈도우에 보시면 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지오메트리 탭이에요. 즉,
지오메트리 작업할 때 이 탭에서 전부 이루어지고요. 메쉬에서 뭔가 하시고 싶으실 때는 메쉬 탭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메쉬 모드로 가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메쉬를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메쉬 이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엘리멘트 셋 안에 컨벡션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인터페이스는 엘리멘트 셋 안에 만들어지고요. 얘네들을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모자이크처럼 얼룩덜룩한 게 없어졌죠. 하이드 시킨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운 게 아니라 하이드만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캡처하셔가지고 보고서에 실으시면 되고요. 나는 색깔을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서 여기에 색깔 표시 있죠? 요걸 누르셔서 여기서 색깔 표시를 바꾸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이 가운데에 생기는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메쉬 색도 바꾸고요. 그래서 자, 다이아는 중요한 게 이 메쉬 모드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그냥 제대로 뭔가 들어갔는지 확인만 하는 작업만 할 수 있어요. 수정은 안 됩니다. 수정은 전부 다 지오메트리 모드에서 수정을 하시고 메쉬잉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제너레이트 메쉬를 항상. 그래서 재료 물성을 수정하든 뭐 좌표를 수정하든 뭘 수정하든 할 때 다 거기 지오메트리 가서 수정을 하시고 메쉬를 다시 치신 다음에 여기서 메쉬에서는 확인만 하는 겁니다. 모양 제대로 나왔네?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어널리시스 탭에서 이제 수화열하고 응력 해석을 하겠다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널리시스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어널리시스 케이스를 만들 때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add 어널리시스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게 하나 생기고요. 여기다가 어널리시스 케이스 이름을 뭘로 할까? 네이밍이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냥 시공 단계 해석이다. 그래서 phased analysis, construction analysis 또는 phased analysis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요. 여기에 시공 단계 시작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화열 해석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력 해석 케이스가 들어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어널리시스 케이스를 하나 만드시기 다음에 오른쪽 키 누르시면 커맨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만들 것들은 커맨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페이지드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공 1단계 시작이야 라는 뜻이에요. 만들어 놓고 다시 어널리시스 케이스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add 커맨드에서 이번에는 수화열 해석을 먼저 할 거니까 transient heat transfer 이거를 갖다 선택을 해주시면 transient heat transfer가 들어갔죠. 여기서 세세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니셜 컨디션 같은 경우 누르시게 되면 지금부터 할 건 메뉴가 많지만 디폴트로 몇 개만 만지면 됩니다. 다 만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건드리는 것들만 앞으로 건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이니셜 템퍼레이처에서 우리가 아까 초기 템퍼레이처 필드를 전부 다 20도로 맞춰놨었죠. 그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 타임은 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리니어 어널리시스가 아니라 얘가 변화를 하죠. 발열함수 자체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여기 난 리니어 어널리시스 해주시고 하이드레이션 힛 어널리시스 즉 수화열 해석을 할 텐데 여기에서 뭐 이니셜 디그리 오브 리액션은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근데 이제 톨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 놓으시고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익스큐트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타임 스텝을 여기다 정의해 주시면 돼요. 타임 스텝도 제가 아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다 타임 스텝을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0.1 괄호치고 20 괄호 닫고가 있는데요. 괄호와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0.1 괄호치고 20은 뭐냐면 0.1이 20개 있다는 뜻입니다. 0.1, 0.1, 0.1, 0.1, 0.1, 0.1 해서 시간 사이즈, 스텝 사이즈를 0.1이 20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한 칸 띄고 이번에 0.5 괄호치고 10개 하면 0.5가 이번에 10개 들어간다. 0.1일 20개, 0.5일 10개, 그리고 1일이 3개, 5일이 4개, 6일이 1개 해서 다 합치면 36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거는 non-linear analysis인데 얘는 이터레이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디폴트로 그냥 놓고 OK 누르시면 돼요. 수화열 해석은 상당히 수렴이 잘 되기 때문에 디폴트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수화열 해석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응력 해석 케이스가 들어야겠죠? 여기서 커맨드의 응력 해석은 스트럭처럴 리니어가 있고 난리니어가 있어요. 스트럭처럴 난리니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트럭처럴 란리니어가 있고요. 여기서 란리니어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란리니어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지컬 란리니어가 재료 비선형, 지오메트리 란리니어가 기어 비선형, 그리고 트랜지언트 란리니어 이펙트가 저겁니다. 저 동해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동해석과 수화열 해석의 트랜지언트 해석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놓고 그러니까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수화열 해석할 땐 이건 안 건드리고요. 다른 것도 안 건드리고 얘만 하는데요. 자, 이 스트럭처럴 난리니어 하나 가지고 동해석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정해석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해석 같은 경우는 시간 스텝을 넣어야 되고 정해석 같은 경우는 로드 스텝을 넣어야 됩니다. 그쵸? 이거 하나 가지고 정의하기에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로드 스텝과 타임 스텝이 있는데 저희는 타임 스텝을 쓸 거예요. 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응력 상태를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여기 쓰레기통 표시인데 로드 스텝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어널리시스 케이스가 아니라 이 스트럭처럴 란리니어 케이스에서 오른쪽 키 누르시고 add 누르시면 얘한테 입력할 수 있는 3개의 execute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로드 스텝과 타임 스텝이 있고 스타트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초기 설정할 때 써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시공 단계의 첫 번째 수화열 이제 응력 해석할 때 스타트 스텝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니까 첫 번째 페이지다. 첫 번째 베이스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냥 베이스 캐스팅을 이름을 바꾸고요. 여기서 스타트 스텝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응력 해석도 별도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0일부터 시작되고요. 하중을 줄 거니까 애드로드 해가지고 데드웨이트 줄 거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은 필요 없이 그냥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중만 주고 해석을 할 거다라고 스타트 스텝을 정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스텝이 된 다음에 이제 뭐다?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가져와서 응력 해석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한다? 타임 스텝을 또 추가해 줍니다. 그럼 얘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얘는 딱 0일부터 시작한데 하중은 뭐 저거 자중률에 하고서는 이제 어떤 온도 값을 가져와야 되지? 그래서 시간은 스텝을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여기서 시간 타임 스텝을 추가했기 때문에 타임 스텝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해 놓은 요거 그대로 타임 스텝 똑같이 할게요. 여기서는 그대로 응력 해석 시간 스텝도 아까 전에 수화열 해석했던 시간 스텝과 똑같이 해서 그 시간 스텝에서 그 응력 온도를 가져와서 그걸로 응력을 발생시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카피해서 OK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퀄리브리엄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뉴턴 랩슨법이니 해서 뭐 이터레이티브 반복 계산 방법이 뜹니다. 얘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안 건드리고요. 뭐 얘도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제가 건드린 것들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올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얘는 디폴트로 그냥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는데 여기서 균열 지수는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아웃풋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modify 누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뜨고요. 여기서 난 스트레인 뽑을 거고요. 스트레스도 뽑을 거고요. 그리고 중력 뽑아야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안에 왜냐면 보고서에 보통 현재 텐슬 스트렝스와 그리고 주응력, 최대 주응력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따로 설명 없기, 다른 데도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주응력도 응력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탭에서 토탈 들어가셔서 컷이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프린시펄이라고 있어요. 얘를 add 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주응력을 내가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균열 지수 넣어야겠죠? 마찬가지로 걔도 스트레스 텀이 있는데요. 밑에 쭉 보시면 크랙 인덱스 있죠? 얘를 add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텐셀 스트렝스, 현재에서의 텐셀 스트렝스도 알고 싶고, 뭐 탄성계수 값도 알고 싶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은 어디 들어갔냐면 모델 파라미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뽑고 싶은 거, 여기 텐셀 스트렝스 있죠? 요거 뽑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컴프레시브 스트렝스니, 뭐 여기 영스 모듈러스니, 푸아송 레이쇼도 시간에 따라 바뀐다면 얘도 뽑을 수가 있고요. 프릭션 앵글, 코헤전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뽑고 싶은 것들을 막
해서 막 뽑으시면 돼요. 일드 스트레스도 있고요. 매추리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 이게 별도로 있나? 아, 여기 있네요. 매추리티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뽑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뽑겠습니다. 클로즈 하시고, 그래서 클로즈 했습니다. 자, 이 아웃풋이 어디 있는 아웃풋입니까? 스트럭처럴 난리니어 밑에 있는 아웃풋이에요. 즉, 응력 해석 후에 나올 결과들, 스트레스 스트레인, 텐사일 스트렝스, 그리고 크랙 인덱스 이런 것들을 세팅했어요. 그럼 히트 트랜스퍼에서는 세팅 안 합니까? 그냥 저는 디폴트 값 쓰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저기 온도 경사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지 절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공 1단계 정의가 끝났어요. 그럼 시공 2단계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해서 오른쪽 키 누르고 페이지드 하면 여기서부터 시공 2단계 시작이야 라고 해요. 아, 여기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꿔놓을게요. 여기서부터 베이스 캐스팅, 여기는 월 캐스팅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정의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다행스럽게도 요거 누르신 다음에 duplicate라는 게 있어요. 카피, 우리나라 말로 카피죠. 아, 복사. 우리나라 말로 영어, 카피는 영어죠. 우리나라 말로 복사. 요거 누르시게 되면 복사해서 생겨요. 또 얘도 또 복사해서 생깁니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트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고 얘는 이것만 만지시면 돼요. 스트럭처럴 난리니어 쪽에. 잠시만요. 정말 만질 게 없었나? 네. 여기서 이제 이 부분만 바꾸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응력 해석할 때 두 번째 시공 단계잖아요. 두 번째 시공 단계이기 때문에 얘는 하중을 또 주게 되면 하중이 누적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요 메뉴를 써줍니다. use load of previous page, 즉 앞 시공 단계에서 사용한 하중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처음 0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36일부터 시작되겠죠. 시간도 바꿔주고요. 그래서 클로즈 해줍니다. 여기 이니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건 집안응력 해석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안 합니다. 클로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아웃풋도 이미 세팅이 되어 있죠. 왜? 아까 설정을 다 카피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세팅이 끝나고 이제 해석을 수행하면 되는데, 저장을 한번 하시고 해석 수행하면 되는데, 해석 시간이 보니까 아까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건 무리니까 제가 미리 하나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돌려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개의 모드, 지오메트리 모드, 메쉬 모드, 아이고, 메쉬 모드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메쉬를 제가 다 하이드 시켜놨네요. 메쉬 모드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 보기 모드가 되겠습니다. 결과 보기 모드에서 결과를 보시려면 여기서 리절트 탭으로 가셔서요. 자, 지금 시공 단계도 여러 개가 있고 타임 스텝도 여러 개가 있고 응력 해석 단계도 여러 개가 있죠. 그게 여기에 순차적으로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시공 단계, 첫 번째 수화열 해석, 두 번째 수화열, 세 번째 시간 수화열, 네 번째 쭉 하고 수화열 해석 타임이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퀘스팅에서 여기 이름 바뀌죠. 데드웨이트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응력 해석 단계가 됩니다. 응력 해석 단계 처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응력 해석했으니까 균열 지수도 나오고요. 변형률, 응력도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간 정도, 응력 해석 중간 정도 해가지고 균열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균열 지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최소가 0.6이고 나머진 무한대까지도 나오는데 그 무한대는 표기하기 좀 거시기 하니까 다이아나에서 맥시멈을 100으로 제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00이고요. 최소 0.7부터면 좋긴 한데 보통 0.7부터 1.1 쓰거든요. 근데 0.6 정도에서 나쁘게 나왔네요. 그러면 0.6 이하가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 보면 0.6부터 13까지 사이가 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영역이 되게 큰데 여기서 저는 0.6
0.7 이하가 되는 부분만 관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프로퍼티 메뉴가 있죠. 리절트에서 이제 크랙 인덱스 누르신 상태에서 프로퍼티에서 리절트 탭이 있어요. 리절트 탭에서 컨투어를 바꿀 거거든요. 여기서 컨투어, 디포메이션 세팅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해보시면 좋아요. 고장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해보시면 좋고요. 컨투어 플롯에서 뭘 바꿀 거냐면 나는 스케일링 할 때 오토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값 부분만 출력을 하겠다. 컨투어링을 누르시게 되면 세팅이 뭔가 바뀝니다. 밑에 스페이스파이드 밸류라고 있는데 저는 0부터 여기 원래 00으로 되어 있는데 미니멈 0부터 맥시멈 0.7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꾸세요. 범위 밖은 다 하이드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0.7 이하가 되는 크랙 인덱스가 0.7 이하가 되는 부분 이 부분임을 아실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의 주안점은 이 월 쪽인데 이 월 쪽이 쿨링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쿨링을 하면서 여기서 균열 지수가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균열이 발생하네요. 즉 락이 20도로 고정이 되면서 균열 발생하면서 온도 차이에서 이쪽으로 쭉 가는데 사실 이쪽은 락과 맞닿아서 보이지도 않거니와 좀 그래서 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난 이것도 좀 거시기하다 그러면 타설할 때 베이스 부분을 두 개로 쪼개 가지고 분할 타설하시게 되면 아마 균열 지수가 훨씬 좋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온도를 보고 싶으시면은요, 여기서 화살표를 하나씩 누르시게 되면 이게 좀 변화가 생기고요. 이 세팅을 다시 초기화 시키시려면 여기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얘를 오토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특정 시간 스텝에서 온도 결과를 뽑고 싶을 때 이제 온도 스텝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죠. 온도 스텝 찾으셔서 눌러보신 다음에 여기서 노달 리절트의 템퍼레이처라고 있어요. 온도 스텝이니까 결과가 변이나 응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온도 또는 온도 경사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온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발생된 온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와우, 여기는 60도까지 올라갔네요. 제가 뭔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석하고 나서 나오네요. 어널리시스 하실 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이건 실수했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메쉬셋을 쓸지 말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 여기서 모델링 하실 때 해석 전에 이제 여기서 저기 시공 단계를 구분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게 뜹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 컬럼이 시공 1단계, 두 번째 컬럼이 시공 2단계를 나타내고요. 시공 1단계에서 사용할 요소들을, 지오메트리들을 나타내요. 저희는 시공 1단계에선 서킷, 즉 월도 없죠. 시공 1단계에서는. 그리고 뭐도 없습니까? 그리고 서킷도 없죠. 서킷 즉 쿨링 파이프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시공 단계에서 뺍니다. 디액티브 하게 되면 이 요소는 시공 단계에서 빠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할 때 월 컨벡션 필요 없죠. 1단계에서. 왜냐하면 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월 픽스 템퍼레이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공 단계에서 이렇게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안 쓸지를 세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공 단계에서는 서킷 쓸 거고요. 쿨링 파이프. 베이스랑 소일이 있고 밑에 월도 다 들어가고요. 대신에 월 컨벡션 들어가고 템퍼러리 이게 뭐였죠? 월이 생성되면서 월 바로 밑에 베이스와 맞닿는 면이죠. 여기는 공기 중에 1단계에서 노출이 되어 있다가 2단계에서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템퍼러리 컨벡션, 베이스 템퍼러리 컨벡션을 꺼줍니다. 2단계에선. 얘를 고려 안 하고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와 맞물린 온도가 있죠. 여기서 템퍼러리 베이스 픽스드 온도도 빼주셔야 돼요. 요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리자는 게 깜빡했어요. 어나리시스 세팅 끝나고 반드시 시공 단계 해석을 통해서 각 시공 단계마다 시공 단계의 구분은 경계 조건이 바뀌거나 또는 물성이 바뀌거나 또는 요소가 뭐 추가되거나 제거되거나 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하중이 바뀌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다 구분해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클로즈 누르시게 되면 이때야 이제 완전하게 뭔가 끝납니다. 그럼 이게 희뿌옇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시공 단계 뷰가 되는데요.
노우라고 하게 되면 시공단계 뷰를 고려 안 하겠다고요. 이거 하면 첫 번째 시공단계에서 고려되는 건데 희뿌옇게 보이는 거 안 쓰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쓰이는 거는 요 중간에 있는 베이스와 소일만 쓰이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두 번째 시공 단계는 다 쓰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큰 실수할 뻔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시공 단계 세팅 이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 보기부터 해서 다 했는데, 참, 결과 보기에 중요한 것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크랙 인덱스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결과를 뽑으셔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뽑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크랙 인덱스는 응력 해석 쪽이니까, 그리고 월 쪽에서 뽑고 싶으니까는 월 응력 해석 쪽 아무 데나 가서 클릭하신 다음에 크랙 인덱스에서 여기 있습니다. 크랙 인덱스는 요거예요. ICR, 이게 크랙 인덱스고요. 나머지는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결과니까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ICR 크랙 인덱스를 누르신 다음에 이걸 시간에 따라서 변화량을 보고 싶을 때 오른쪽 표 누르시고요. 테이블을 누르십니다. 결과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요. 화면 공유와 함께 하다 보니까 화면이 좀 깨지네요. 어, 왜 이러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떴네요. 지금 뭔가, 이게 시간이 왜 이래? 자,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보기 창이 뜹니다. 테이블 형태를 결과를 보겠다 그러면 이런 게 뜨고요. 여기서 셀렉션에서 타임 스텝별로 보겠다. 왜냐하면 트랜지언트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크랙 균열 지수를 볼 절점을 여기 보면 결점 결과를 그래프로 테이블로 뽑을지 엘리멘트 결과를 뽑을지인데 절점 결과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결과를 뽑을 절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어? 왜 안 나오지? 지금 뭔가 세팅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음, 제가 어? 좀 이상하네요. 왜 안 나오지? 아까 좀 뭔가 따닥거리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러지? 이쪽 테이블에서요. 오른쪽 키 누르시고 아까 전엔 됐었는데 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걸 누르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그래프가 여기 자동으로 그려지고 그 클릭된 그 절점에서의 결과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화면 공유하면서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카드, 여기 지금은 나오네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제가 클릭한 게 61261이라는 절점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시공 단계, 여기 뭐지? 7일째 되는 날 확 치솟는 게 보이는데 이게 아마 저걸 거예요. 저거 뭐냐? 탈영하면서 뭔가 영향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게 왜 월 쪽에서는 안 나오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네, 월 쪽에서도 이게 지금 월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월 쪽이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원래는 잘 되는데 아까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꼬인 것 같아요. 아까 껌뻑껌뻑하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해서 요거 카피하셔가지고 엑셀에다 붙여 넣으시면은 바로 이쁜 그래프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웨비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이었지만 꼭 참고 들어줘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제 이런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런 기회를 만들 테니까요. 그때도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